통화 수합이 팬데믹 때 또 체결 많이 했었지만 지금 다 단절된 상태예요. 외환 불안, 외환 건전성이 추가적으로 헤쳐질 수 있다. 전 이런 것들이 강달러 장기화에 따른 가장 큰 불안 요인이지 않을까? 저 오늘 마지막 주제가 강달러 뉴노멀인데요.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 가지는 이 강달러가 앞에서 또 보여드렸지만 1,400원 후반대를 기록한 것 그 자체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근데 이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외환 건전성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9위라고 하겠지만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의 비중을 놓고 보면 낮은 편이에요. GDP 대비로 보면. 그런 면에서 좀 흔들릴 여지가 있고, 또 대외 채권과 대외 채무를 봤을 때 대외 채무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 외채가 좀 급격히 빠져나갈수록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또 한국은행이나 적극적으로 외평기금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응할 만한 돈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달러가 계속 지속된다면 안타깝게도 특히 그 강달러가 지속되게 될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든가, 국가 신용평가사가, 또 그 밖에 국가 신용위험, 부도위험, CDS 프리미엄이라는 그 지표죠. 이런 것들이 또 위험하게 전개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펀더멘털이 그렇게 안 좋게 전개되기 때문에 강달러화 되거나 강달러가 지속되는 현상인데, 그런 일들이 맞물린다면 안타깝게도 외환 건전성이 크게 헤쳐질 수 있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또 세계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통화 수화풀을 적극적으로 체결했어요. 통화 수합을 체결하면 이게 마이너스 통장처럼 달러가 부족하더라도 계속 빼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위기 국면에 있을 때. 그러나 지금은 통화 수합이 팬데믹 때 또 체결 많이 했었지만 지금 다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외환 불안, 외환 건전성이 추가적으로 헤쳐질 수 있다. 전 이런 것들이 강달러 장기화에 따른 가장 큰 불안 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달러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도 있나요? 촉발할 수 있죠. 일단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실물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잠깐 볼게요. 물론 우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은 달러로 구글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버니까 같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강달러가 장기화된다. 그게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나쁜 게 아니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달러가 장기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업, 지금도 화장품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뭔지 아세요? 팜유예요. 근데 그 팜유를 언제 주로 사올까요? 팜유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를 주로 언제 사올까요? 약달러 할 때 사와요. 그래서 저장고에 저장을 비축분을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강달러가 전개될 때는 비축분을 소진시키는 거죠. 그리고 약달러화 됐을 때 또 재고를 확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강달러화 될 때 오히려 미국 매출액, 글로벌 매출액이 달러 베이스로 매출이 나오니까 약달러일 때 사왔던 원자재를 소진하고 지금 채산성이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또 그 밖에도 비슷한 예가 제과업계, 또 스낵류, 라면 업계, 이런 기업들도 소맥이나 대두나 각종 원자재를 약달러일 때 많이 사놔요. 1년치를 비축할 수 있어요. 저장고에. 그러니까 약달러일 때 많이 사놓고 지금처럼 강달러일 때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다 소진되겠죠.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사오게 돼요. 그 이후에 강달러가 약달러화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화되면 근데 그 원유 다 비싼 가격에 사오게 된다 그러면 부담이 많이 되죠. 대표적으로 단기적으로도 힘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공사인데요. 항공업계는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항공산업은 원래부터 어려웠거든요. 강달러가 지속될 때 항공유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근데 강달러 베이스로 항공유를 당연히 주입해야 되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에 항공유를 주입했어요. 그런데 반도체와 같은 수출액이 점차 둔화되다 보니까 반도체와 같은 각종 항공수송 비즈니스가 매출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여행객이 끊기고 등등으로 인해서 매출은 둔화되는데 아무래도 비용은 더 가중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웃는 기업이 있고 우는 기업이 있지만 장기화된다면 모두가 우는 거죠. 제가 중소기업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시면 키오스크도 있지만 테이블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기기가 있죠. 테이블 오더 기기. 그 밖에도 로봇, 서빙 로봇 이렇게 많이 다니죠. 기업명을 제가 거론하긴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수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에요. 서빙 로봇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나라에서 서빙 로봇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수입해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계약은 1년 전에 체결했어요. 1년 동안 몇 대의 서빙 로봇을 공급하겠다. 공공기관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요. 예를 들면. 근데 계약할 당시에는 수입가가 얼마 안 됐는데 마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강달러가 지속되면 어떨까요? 역마진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철회할까요? 철회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몇 개월 사업하다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역마진을 봐가면서라도 수입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작용이다. 강달러가 지속될 경우.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인플레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방금 이렇게 지속될 경우 수입 물가가 자극될 거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최근 1.6, 1.3, 1.5, 1.9, 2%라는 목표 물가를 하회했었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25년 1월 물가 상승률은 2%를 다시 우회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대표적인 선행 지표가 수입 물가거든요. 이 수입 물가의 추세를 보면 보세요.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는 3.0으로 11월 물가 상승률이 올랐어요. 근데 달러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3.2%로 마이너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원화로 환산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3.0%로 치솟은 거예요, 수입 물가가.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그렇죠. 근데 달러 베이스로 계산하면 마이너스라는 뜻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오는 원자재나 원유나 뭐 각종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달러 베이스로 결제할 때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원화 기준 환율이 더 높게 유지될 때가 강달러 기조인 거예요. 이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면 결국 2, 3개월의 격차를 두고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는 이런 시퀀스를 그리는데 물가 불안을 자극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마저 더 치솟으면 서민들 어떨까요? 내수 경기는 붕괴되는데 물가는 또 다시 치솟는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공포가 좀 자극되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앞으로 더 곤란해지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계적으로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피봇의 시대라고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 스위스도 기축통화국이에요. 스웨덴도 기축통화국입니다. 나름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도입합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금리 인하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볼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1.75%포인트로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 카드를 발동한다? 그러면 또 강달러 현상이 야기될 텐데, 그러니까 환율 불안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마련할 수도 없고 적절할 때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건데 쓸 수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강달러 기조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를 다시 자극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또 쓸 수도 없고 내수는 부진한데 물가는 올라가고 강달러는 지속되니 금리를 어떤 고려 요인에 맞춰서 결정해야 될지 굉장한 난관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자가 그 멤버들이 금통위 위원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국면이겠다라고 저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 금리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잖아요, 이게. 네. 이게 한국이고 원래 최고점일 때가 2% 차이 났잖아요.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말하고 뭐 연준에서는 이제 올해 뭐 원래 4번에서 2번은 뭐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때보다는 어쨌든 차이가 줄어든 거잖아요. 네. 1.75로. 좋습니다. 2에서. 좀 줄어든 건데도 더 이게 격차가 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2년에 원달러 환율이 정점을 찍었을까요? 23년에 찍었을까요? 22년에 찍었죠. 네. 앞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때. 네. 22년 11월이 24년을 제외해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이 정점을 찍었을 때 1,400원을 돌파했을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22년에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있을까요? 23년이 더 벌어져 있을까요? 23년이죠. 23년에는 미국은 5.5%까지 금리를 올렸고 우리는 3.5%까지 올렸으니까 2%포인트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22년에는 2%포인트로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강달러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행지표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이때는 다른 요소는 별로 고려되지 않고요. 금리의 결정, 이 긴축의 시대니까 금리 결정이 환율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미국은 금리 인상 스탠스가 굉장히 강했고 우리는 앞으로 금리 인상해봐야 3.5%밖에 안 올릴 거야. 이렇게 시장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5.5%로 한국은 3.5%로 갈 거라고 생각할 때 달러를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 갖고 있고 싶죠. 앞으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테니까 그러면 달러를 지금 사야겠다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기업과 B기업의 예를 들면 매출액이 비슷해요. 근데 앞으로 이 A기업의 매출액이 더 늘어나서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벌어지고 나서 A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어요? 벌어지기 전에 미리 사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따른 주가 상승폭을 누리고 싶어요? 벌어지기 전에요. 그러니까 선행적인 거예요. 항상 선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표현들을 계속했지만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미국은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 시장에서 한국은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기대값이 원달러 환율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이미 1.75%포인트로 벌어진 이 정도의 금리 격차는 반영된 거고 앞으로 미국은 인하 안 할 거야, 예를 들면. 그래, 한국은 적극적으로 인하할 거야 라고 시장이 기대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치솟는 것이다. 선행적인 거죠. 네.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광석 교수님께서 2025년 경제 전망하는 시간 들어봤는데, 이제 뭔가 마지막으로 올해의 뭔가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투자 조언보다는 네. 어쨌든 지금 이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하고, 그런 사이에 또 강달러고, 또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또 커질 수도 있는 이런 되게 변동성이 너무나도 많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것만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좀 조심하자. 네. 뭐 이런 말은 좀 한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제안이라 한다면 현 정부가 네. 정책 공백이 참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권한대행의 체제고 많은 그 장관급 의사결정자들이 뭐 사임을 한다든가 그러면 차관이 그 자리를 대행한다든가 이게 다 정책 공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책 공백이 발생할 때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 과연 괜찮을까? 트럼프 2.0 시대에 잘 대응할까? 물음표가 커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안 좋게 전개될 텐데 저의 이게 의견을 드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선진국답게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테미컬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굳건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 사장님이
해외 출장 간다고 공장이 멈춰서면 됩니까? 안 되죠. 사장님이 없어도 공장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정책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위험 요인이 있다거나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일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그동안 수십 년 경험을 갖춘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스테미컬하게 정책 의사결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참 이런 국면에 잘 대응을 못하는 경제 주체가 또 약자예요. 그 약자는 가장 대표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네. 부디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대기업들은 모니터링 기능을 스스로 갖추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라고 있는 게 정부예요. 정부 사이드에 모니터링 장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주요 기관들이 모니터링 역량을 지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정보를 이 취약 경제 주체들과 원활하게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서 경고음을 주고 어떻게 대응할 것을 또 방향성을 제안하는 그런 불안에 대응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게 나라가 있는 것이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이 더 나라 걱정하지 않도록 시스테미컬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런 종류의 대응책들을 더 강구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석 교수님과 올해 이제 새해 첫 촬영이었는데요. 다음번 촬영 때까지는 좀 대한민국에 좀 좋은 일들이 그리고 정치적인 공백도 좀 이제는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의 손님은 김관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